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성훈입니다. 네. 저번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균형 발전 정책 왜 실패하는가. 네, 사실은 부동산과 균형 발전이 완전히 매칭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들었던 분들은 그 연상선상에서 들으면 되겠고요. 오늘 또 새롭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또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정도로 강의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먼저 현장. 네, 네, 포토 타임이라. 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나중에 안 예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 지금 이게 한 64페이지 왜 그러냐면 이 균형 발전 정책 하면은 너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뭐 교육도 있고 주거도 있고 산업도 있고 뭐 자치분권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거를 또 다 담으려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겨워질 수 있다. 이제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겨운 부분은 빨리빨리 패스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거대 전환, 집중형 초고속 성장을 향한 질주라는 주제를 봤는데 우리나라 연도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보면은 1962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면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이제 OECD 평균을 보면은 훨씬 더 OECD 평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OECD 평균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이 녹색이 농림어업이고요. 이 주황색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광업 및 제조업인데 우리나라 1973년, 78년까지는 농림어업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이게 역전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농림업, 농산, 어촌 이쪽이 서비스업 기타보다 훨씬 적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산업 구조는 완전히 바뀐 거죠. 또 하나는 급속한 도시화. 네,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골과 도시를 완전히 이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을 보면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28%가 나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인구가 수도권 집중화가 좀 심화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주로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가속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된 그런 결과가 나서 상당히 아쉽게 됐고요. 그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를 내면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네, 우리나라입니다. 50.28%인데 일본이 몇 퍼센트 나면은 일본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과 인천,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집중된 나라가 물론 저기 후진국에는 있어요. 제가 모르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선진국에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그러면 이런 모델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무슨 균형 발전이냐? 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무슨 균형 발전이냐? 서울이나 수도권만 잘 살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여기 예측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도권 인구도 줄어요. 수도권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수도권이 잘 살죠. 서울이 잘 살죠. 근데 서울이 0.78명이에요. 네, 출산율이.
오히려 시골이 더 많아요. 1.38명 뭐 이렇게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이동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중형 초고속 성장을 해서 물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우리가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성 지금 어떻게 되죠? GDP가 몇이죠? 우리나라가 10이죠. 네, 10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집중형 초고속 성장에 부정적 결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 결과가 있느냐? 여기 나오고 있지만 불안정 고용, 정리해고, 자동화 로봇, 플랫폼 노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 파란색이 비정규직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글씨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에 이 비정규직 빨간색도 비정규직인데 이게 노동연구원에 의하면은 점점 비정규직이 커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이것도 지금 2019년도에 36.4% 비정규직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실태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도 41.6%의 비정규직이 지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불평등이 소득 불균형 지수가 높아지고 지니 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니 계수가 높을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니 계수가 우리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책 조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문지상이 있는데 이걸 잘 보면은 생존대학 비율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빨간색이 2042년부터 2046년이고 이 파란색이 2022년부터 26년이에요. 너무 이쪽으로 지금 예, 그렇구나. 눈이 나빠가지고 이게 지도가 안 보여가지고 하여간에 저거를 보면은 영남이나 호남을 보면은 지방대학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대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균형 발전에서 그 지역에 사실은 대학이 무너지게 되면은 도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까 그 복잡계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방대학이 다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구 규모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은 뭐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은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가 인구 가속화, 빠져나가는 가속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뭐냐면 권역별 장래 인구를 예측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약간 주황색으로 갈수록 이제 빠져나가는 줄어드는 인구가 많은 겁니다. 짙은 주황색. 이게 2015년이고 그다음에 2030년이고 그다음에 2045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전, 대구, 부산, 광주만 좀 빠져나갔는데 2030년 되면은 완전히 그 남부 지방은 전멸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양등분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 중부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전국토를 잘 살게 하느냐. 그런데 2045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죽어버리는 맨 우측 번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 게 서울만 잘 살면 되지. 뭐 지방까지 다 잘 살려고 그렇게 균형 발전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 돼서 서울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장래 예측 모형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향후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역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소멸 지수가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이용군이 이게 알록달록하게 그나마 2017년도는 살만해요. 근데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47년 되면은 이게 거의 빨간색으로 되고 2067년, 2117년이 가면 예? 북한입니까? 예. 하여간 2047년 해봤자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5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다 소멸 지역으로 간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정말 예? 서울도 소멸 위험 진입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를 받은 거고 제가 직접 분석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출처 있죠? 감사원에서 받은 겁니다. 감사원 이거 출처. 감사원에서 받은 데이터고 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지역 소멸과 농산 어촌의 몰락. 뭐 다 알다시피 당연히 뭐 농산 어촌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1995년이 이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이 이 해석인데 여기 파란색 보면 100만 이상 인구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시골에 좀 많이 살았어요. 파란색 옛날에는. 그런 1995년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근데 이제 2017년이 되면은 거의 100만 이상 인구가 11개 광역 시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죠. 10에서 20만 명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에 삶의 질이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인당 소득을 나타내는 거고 $10,000 기준 이게 저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OECD 평균에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비극, 행복도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의하면은 되게 낮게 나오고 있다. 점점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51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특히 10대와 30대는 1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살률이 문제고, 그다음에 초저출산율 이게 빅3죠. 한국의 비극, 빅3.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래서 피크 코리아 현재가 제일 피크고. 앞으로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2020년 GDP 랭킹이 한국이 세계 10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0위고,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사회 거대 전환 2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여기동이 시작됐다. 무슨 말이냐? 농촌 읍면 지역으로의 여기동, 2010년 이후의 인구의 점진적 증가. 아까 이제 중소도시나 농촌 인구에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데 또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0년에는 876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 976만 명으로 농산어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거. 그나마 지금 이게 이제 최근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는데 60대 이후가 퇴직해가지고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농촌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농촌으로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가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서도 농산어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번에 그래서 카톡방에 마강래 교수님이 그 방송한 거 보니까 거기서도 이 균형 발전을 해결하려면은 농산어촌으로 살려야 된다. 그런 해서 경남 함양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마강래 교수님이랑 저랑 농산어촌 유토피아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경남 함양을 살리려고 거기다가 올인했어. 모든 재정을. 시범사업으로. LH공사가 완전히 임대료 10만 원대로 해가지고 질 좋은 그거를 했더니 인구가 4배로 늘었어요. 거기 함양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복잡계라 그랬잖아요. 균형 발전이. 중소도시는 죽더라도 농산어촌은 살릴 수는 있거든요.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농촌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산어촌으로 왜 가느냐? 이게 우리가 꿈꾸잖아요. 하늘에 별이 보이고 넓은 맑은 공기에서 내가 자연 속에서 영화처럼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유토피아라 그러는 거죠. 유토피아. 그래서 삶의 질 자아실천 유토피아의 가능성 때문에 농산어촌 유토피아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농산어촌 인구 증가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2019년 5월 달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행하기,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삶, 농산어촌에서 살며 농사 및 여가 활동, 사회공헌 활동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20, 30대들이 농촌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함양에 가면은 그래서 스타트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측에는 뭐 그냥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나연찬입니다. 예, 그거랑은 다르네. 거기는 이제
진짜 사연이 온갖 사연이 다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기는 삶이 고통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나는 자연인이고 예, 이거랑 약간 개념이 다르죠. 예. 아저씨들의 근데 예. 원픽 방송이라던데. 아니 거기는 며칠 있다 다 나오게 돼 있어.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진짜 처절한 삶의 고통이 있어서 말 못하는. 안 봤습니까? 보면 나오잖아요. 다 사연이 있는 거. 예, 농촌의 저밀도 경제 발전에 대한 게 이제 인구가 감소하지만 GRDP 성장하는 군이 82개 중 46개는 GRDP 지역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농촌은. 예. 그래서 10년간 농촌 산업체 규모가 지속 증가되고 도시보다 높은 상용 종사자가 비율이 있고요. 15세 이상 인구 대비 일자리 수가 농촌이 도시보다 약 0.36명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2011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함양을 자주 갔는데 그 함양 같은 모델을 한 우리나라 100개만 만들면 균형 발전 웬만큼 될 것 같아요. 그 함양이 초등학교가 폐교 상태였는데 그게 폐교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4배 이상 늘었죠. 네, 늘어났고 함양이 완전히 그 이제 시범단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이 들어갑니다. 스타트업이 왜 가냐면은 거기에 마을버스를 어떻게 잘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시범적으로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이도 향초를 통한 개인 지역 국가 문제 해결, 행복 지역 활력, 국민 노인 세대의 삶의 질 증진, 유토피아를 꿈꾸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기본 구상은 뭐냐면 도농 연계 발전 전략입니다. 도농 연계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4개가 나옵니다. 관심 인구, 관계 인구, 정주 인구, 세대 협력. 그러니까 이 4개에 대해서 한번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개의 도농 교류, 스탁 앤 플로우죠. 이런 도농 교류가 활성화된다라면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기본 구상을 꿈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나온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소 100만에서 최대 1000만. 예, 목표가 너무 크죠. 농산어촌으로 1000만 명을 보내자라는. 근데 보내는 게 거기서 무조건 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주 인구고요. 관계 인구, 관심 인구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10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을 다 보내자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가 관계 인구, 관심 인구 이걸 늘어나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합쳐서 100만에서 1000만 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함양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LH공사가 변창흠 장관님이 그때 과감하게 추진했어요. 사실은 거기서 임대주택의 핵심이었는데 그 주거 흐름은 깨끗해요. 주거단지에서 갔다 오면 깨끗한데 사실은 임대료가 10만 원 받아서는 그게 적자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거기다 시범단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 부동산 강의를 했지만 LH공사 강의를 했지만 LH공사 단기순이익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1년도에 3조 4천억이라고 그랬어요. 3조 4천억. 3조 4천억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익인지 감이 안 오죠? 30대 재벌 매출액도 3조가 안 돼요. 매출액이. 순이익이 3조가 넘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2020년 얘기고 5조 4천억 더 늘어났어, 작년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조 단위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함양에 투입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0억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LH공사가 LH공사가 이익 극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기업은 적정 마진을 갖고 사회 환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LH공사의 목적은 공적인 목적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사적인 목적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농산어촌 유토피아 같은 데서 도마다 최소한 2-3개씩은 시범 사업으로 직접 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공공 부분, 민가 부분, 이제 재산 부분 나오지만 결국에는 공공 부분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민가 부분은 오겠습니까? 민가 건설사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 부분이 가면은 민간이 따라와요. 스타트업이.
두 번째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단과 NGO 시민사회단체가 결합을 하는 구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의 핵심이 공공개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균형 발전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균형 발전이 안 되면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고용과 주택,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소비가 같이 시스템으로 갖춰져야지 이 농산어촌 유토피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핵심은 재정이다. 재정이 받침이 안 되면은 뒷받침이 안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도시재생 하신 분도 아니라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도시재생위원인데 국가 재정이에요, 거의. 도시재생은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국비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국비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고, 좀 많이 들어가야지 도시재생이 되는데, 이거는 도시재생 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입되는 요소가 애매한 걸 투입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인회관. 자, 노인회관을 만들어지면 도시재생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노인회관 사이즈로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국비 정도만 보내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하려면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다 지역별로 뿌려준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이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농산어촌 유토피아도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구조개혁과 신균형 발전 전략,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고 있나? 심화되고 있죠. 지역 균형 발전은 합의된 가치인가? 예?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핵심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심화, 지역 소멸지구 확대가 가속되고 있다. 이건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지역 균형 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는가? 네. 정책 목표는 올바르게 설정되었지만 정책 수단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그다음에 아니면 애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퀘션 마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균형발전 자문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특위위원도 했었는데, 균형발전을 주체가 없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주체가. 추상적이야. 전부 다 균형발전하자고 국회도 떠들고, 청와대도 떠들고, 정부도 떠드는데,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합의된 가치인가? 라고 제가 이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균형 발전은 명분으로 추진되는 지역 불균형 확대 사업들이 있는 거죠. 지역균형 발전은 개별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타당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 평가, 귀속 주체는 불투명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애매하죠, 이 말도.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관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 추진의 주체인지가 불명확하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 추진 주체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총대를 누가 매느냐? 그건 아니야, 다 아니야. 애매한 거죠. 예. 그래서 기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목표 대상 지역 실행 주체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상의 지역균형 발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파란 줄로 했는데,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살 사회를 구현하는 게 정의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일일이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 지역균형 발전의 공간적 단위가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지자체가 지역균형 발전 추진 주체.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일반 행정과 구분이 곤란하다. 우선적인 지역균형 발전 추진 주체가 시도인가 아니면 시군구인가. 이거 다 애매하죠. 하이라키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균형 발전 추진 주체, 추진 입지 선정, 정책 추진 주체의 책임성, 정책 추진 효과 평가가 어렵다 현재라는 거죠. 예.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층적, 복합적 공간 위계별 추진 주체도 애매하고, 결정 주체도 애매하고, 집행 주체도 애매하고, 평가 주체도 다 애매한 지금 상황이에요. 말만 지금 균형 발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또한 지적 균형 발전 정책 예산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산자부도 혁신도시 예산이 있고요. 국토부도 혁신도시 예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예산이 몇 천억인데 몇 천억 갖고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시도지사별로 몇백억씩 쪼개지고 몇백억 가서 그냥 쓰고 그냥 버리고 비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문제점이다. 각 부분별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부 예산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재원 마련 계획과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 주체가 분산돼 있고 협업 체계도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얘기가 이제 추상적인 얘기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수도 이전 도시는 성공한 정책인가, 실패한 정책인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수도 이전이었어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했어요. 절반의 성공인가, 실패인가? 예? 절반의 성공이라면 왜 완성되지 못했을까? 그 해답을 찾으면 균형발전의 일부 남아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공공기관 이전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실패의 원인이 뭐냐? 공공기관의 이기주의,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 민간기업의 미유치,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부족, 중앙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등이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례로 대구 혁신도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균형발전을 얘기하면 너무 이게 산만하고 분산돼요.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가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두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면 혁신도시는 실패했어요. 그때 추진했던 성경용 이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한번 우리가 과거 15년 전으로 돌아가죠. 일단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주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균형발전. 그때 그런데 강력한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 위원장한테 당신이 주체가 돼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주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주체가 생기니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어떤 걸 추진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중앙에 150개 공공기관을 이전하자.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이 안 되니까 행정수도라도 이전하자라고 이제 한 거죠. 그게 균형발전 정책 첫 발자국으로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뭐가 이제 잘못된다면은 균형발전 정책에서 갑자기 그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LH공사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자산이 되게 작았어요. 그다음에 주택공사는 적자였고 토지공사는 흑자였지만 흑자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눈치가 엄청 빠져요. 중앙공기업이. 노다지 사업이에요. 이 세 개는 노다지 사업이고 대박 사업인 거예요. 행위 주체는. 교수님 대박 사업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균형 발전이. 얘네들한테는 대박 사업인데 균형 발전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균형 발전을 하려면 주체가 지자체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노무현 정부 때 잘못한 거예요. 균형 발전. 왜냐?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아까 대박 난다 그랬잖아요. 개발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중앙으로 가버리니까 빨대처럼 더 빨아가는 거예요. 중앙이. 일단 미스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중앙이 한 게 첫 번째 균형발전 정책 잘못한 거예요. 혁신도시를 잘못한 거예요. 주택공사랑 토지공사가 지네들끼리 막 싸웁니다. 뭘로 싸워요? 혁신도시가 몇 개입니까? 전국에? 모르죠. 10개. 예. 기업도시가 6개인가? 5개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업도시 6개, 혁신도시. 10개를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시켰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토지공사에 손을 들어줬어요. 토지공사가 6개, 주택공사가 4개를 혁신도시 개발을 해라 라고 했어요. 예. 아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중앙공기업이 하는 게 균형발전에 잘못 단추를 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주공이 하든 토공이 하든 상관없어. 국가로 봤을 땐. 그럼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혁신도시의 완성을 꿈꿨을까? 아니면은 공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꿈꿨을까? 공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꿈꿨다. 도시가 완성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주공과 토공은.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잡았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균형 발전이 안 된 결정타다. 어떻게 했느냐?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사기꾼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게 주공과 토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도심으로 개발하는 데는 부산이 있어요. 대부분은 신도시예요. 혁신도시가. 신도시면 뭐냐면 그린벨트나 나대지예요. 거기 땅값이 얼마예요? 비싸요? 싸요? 어마어마 쌉니다. 어마어마 싸요. 왜냐? 그 혁신도시 땅값 추정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했어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그 자료를 유출하지 마라. 대비다. 지금까지 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참여정부 때. 평당 100만 원이 안 돼요. 한 평에 매입가가. 100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막 이래. 어떨 때는 제로. 완전히 그린벨트 지역. 자, 몇십만 원 땅을 사면 그거는 지식이 필요해요? 뭐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아무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기재부가 똑똑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주도 사업은 봉익임선달 사업이에요. 개나 소나 다 아는 봉익임선달 사업이라고요. 능력이 출출한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출출해서 중앙공기업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권력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샀죠. 그거를 뭐라고 하면 용집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용집이. 그 용집이 안에는 토지보상비를 얘기합니다. 토지보상비. 보상할 것도 없죠. 나대지랑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뭐 나대지는 있으니까 줘요. 그럼 샀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조성비라고 해요. 조성비는 뭐냐면 울퉁불퉁 막 저기 뭐 나무도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풀도 자라고. 그거 다져야 되잖아요. 다지는 작업을 조성비라고, 조성한다 그래요. 조성. 그걸 조성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이 용지비와 조성비를 합친 걸 개발이익이라고 해요. 다질 때 뭐 포크레인 가져와서 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죠? 그래서 혁신도시 개발할 때 한 130만 원에서 한 평당 150만 원 들었어요. 용지비랑 조성비를 다 해서. 근데 그걸 얼마에 파냐면은 300~400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더블로. 봉기 김선달 사업이죠. 저기 혁신도시 10개 혹시 한 군데라도 가본 사람 있습니까? 부산은 구도심인데 신도시에서 완성된 혁신도시가 지금 2022년도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100% 분양을 했습니다. 왜? 그 땅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는 땅의 매각입니까? 도시의 완성입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땅만 팔아먹고 튀어버렸어요. 누구한테 튀었어요? 민간에다 넘겼어요. 그럼 민간 사람이 거기 이제 물론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관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대구 사례 얘기, 대구 11개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에 공기업 11개 들어온다고 발전합니까? 발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게요? 그런 거를 확실한 매출 채권이라 그래요. 매출이 일어나는 채권. 그 지역은 분양을 해버렸어요. 공공기관에. 그 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가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있죠? 민간 건설에다도 팔고 이쪽에다도 팔고 저쪽에다 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먹튀로 튀어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은 다 팔았어, 100%. 그럼 이 도시를 완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자체 니들이 해. 아니 중앙이 다 헤쳐먹고
지자체가 이제 여기 지방재정 이제 얘기할 텐데 지방재정이랑 균형발전은 되게 밀접합니다.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밀접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땅은 내가 다 팔고 튀었으니까 책임은 다 네 지자체가 져. 균형발전 완성시켜. 그런데 돈은 안 주네. 지자체 돈이 없네. 이제 이따 지방재정 얘기할 건데. 그럼 지방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령도시로 남겨놓는 거죠. 혁신도시를.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완전히 십몇 년이 흘렀는데 저기 충북 진천 가면은 50% 이상이 아직까지도 땅이에요. 근데 맨 땅. 맨 땅이라고요. 대구도 그래요. 상가가요. 다 공실이에요. 혁신도시가. 나주가 그나마 성공한대요. 거기 어디 갔습니까? 어느 기관이 갔어요? 한전이 갔는데 한전이 자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민간 관련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나주 가면 공실이 많아요. 나주도 그러는데 대구는 이제 박살났죠. 혁신도시가. 그럼 대구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혁신도시가 그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여를 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정도 있다. 직접적인 기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 지역에 바로 기여하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하나는 뭘까? 세수. 두 번째는 개발이익. 아까요. 근데 개발이익은 누가 해먹었어요? 중앙이 다 해먹고 띄었죠. 그럼 세수는 뭐냐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가면 혁신도시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지방세가 얼마냐면은 대구가 지자체 예산이 8조인가 10조 가까이 돼요. 10조 넘어요. 근데 지방세가 300억, 400억 그래요. 그럼 내가 홍준표 지금 도지사인데 그 혁신도시 지방세수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혁신도시에 나한테 기여하는 게 뭔데? 간접적 기여가 뭐예요? 취업, 일자리. 근데 그것도 권고사항이야. 30% 지역 인재를 무조건 채용하라는 권고사항이야. 그러면 그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뭐냐? 국세예요. 법인세.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저기 대구에 가 있는데 돈은 어디로 가? 정부로 가는, 기재부로 가는 거죠. 이래서 실패한 겁니다. 혁신도시가. 결정타.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만 얘기하고 균형발전만 끝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었거든요. 그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때 LH공사가 요때 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팍 그냥. 그때 자산이 10조, 20조 딸랑하다가 갑자기 67조로 쫙 올라가요. 전국에 자산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에서 고정자산이 뭐냐면 거의 다 토지인데, 토지. 토지를 LH공사가 140조가 부채인데 그중에 80조가 토지예요. 그런 우량한 부채라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땅을,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부채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산 재평가를 빨리 해라. 걔네들 10배, 20배, 30배 지금 평가하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놀랄까봐 그거 안 합니다. 지금 이랬죠. 핑계대고. 그래서 부동산이랑 균형발전에 연관돼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 앞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행정수도 이전은 그나마 성공한 게 전 정부 부처가 다 가버렸잖아요. 올인했잖아요. 그나마 세 개 중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그나마 성공한 게 거기는 딸랑 몇 개만 간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과 접근성이 같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돼버리고 서울로 이사를 많이 갔죠. 세종시는. 오송에서 30분이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서 정주 사는 게 아니라 출퇴근을 해요. 주말에 다 본인만 내려가요. 가족은 다 서울에 있고. 그런 경우죠. 그럼 왜 그러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 교육. 혁신도시에 제대로 될 보낼 학교가 없네.
서울에서 우수한 학교 보내다 갑자기 저기 지방의 혁신도시에 보내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울릉도에 가더라도 혼자 가지 자식이랑 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학교가 없어요. 혁신도시. 그냥 아파트만 지은 거예요. 아파트만. 혁신도시가 아파트만 있어. 공기업이랑 딸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병원이 없어. 특히 제주. 제주는 무조건 거긴 죽어 그냥. 응급상황이면. 절대로 제주병원 안 보내. 악천후 되면 큰일 나. 비행기 안 뛰면. 급할 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가 의료가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 병원 시설, 학교 시설, 이런 어떤 사회 기반 시설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갖춰져야지 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이고 거기다가 더 완성되려면 문화시설이 가야 됩니다. 문화시설이 없잖아. 다 서울에 보면.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야 돼요?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LH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완성될 때까지 지금까지 보초 서고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장사하고 튀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다 책임을 물어버려.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뭐 길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이런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이제 쭉 이제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좀 가서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 얘기 그만하고 메가시티 얘기 그만하고 광역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뭐 초광역권 800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 이기주의 때문에 안 돼요. 대구랑 경부랑 뭐 통합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자리가 반으로 다 주는데. 도지사는데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은 하면 할 수 있는데 밑에가 안 돼. 밑에가 다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동조 안 돼.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다 통합해라. 다 박수 쳐. 나는 안 돼. 이기주의. 나는 통합하면 안 돼. 나 빼고 다 통합해야 돼.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 제일 싫어하는 학자들이 도시계획 학자들 정말 싫어하는 교수들 싫어하는 게 뭐 광역권, 남부권, 중부권 택도 없는 소리 하죠. 그거는 대통령의 절대적 의지가 없으면 목숨 걸고 세종대왕처럼 목숨 걸고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예? 뭐 800만 명 광역권. 800만 명 광역권이나 지금이랑 뭐가 달라? 뭘 해야지? 예? 행정이라도 합쳐야 되잖아. 행정 합치는 게 그게 한 100년 걸려요. 50년. 불가능한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공공기관 이전은 좀 달라요. 저는 왜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해봤자 그게 균형 발전 되느냐? 물론 안 됐죠.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공공기관 150개 옮겼는데 자회사랑 출자회사랑 추전회사랑 유관회사랑 관계회사 다 합치니까 500개가 넘어. 그 500개가 간다라면 아까 말한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는 없어. 균형 발전이 성공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중물은 될 수 있어. 마중물은. 일단 그것부터 쏴야 돼. 쏘고 그 다음에 아까 민간기업이 가야 되고 뭐 교육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따라가지고 정주 여건이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지금 불만인 게 국회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불만이잖아요. 그럼 국회 내려가면 되잖아요. 미정부, 법무부. 워싱턴 DC나 뭐 호주도 있잖아요. 멜버른 뭐 수도 다 보면은 호주 수도가 캔버라죠. 아니다, 오타와인가 캔버라인가? 그렇죠, 호주 수도가. 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아까 말한 400개, 500개 그 자회사, 유관기관, 출연기관 그거 다 조사 리스트가 다 있어요. 제가 30페이지로 다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보냈어. 제가 이거 하라고. 유관할 때 많다. 그걸 싸줘야 돼. 마중물로. 그런데 아까처럼 싸주면 안 돼. 그 예전에 참여정부처럼 쏘면 안 되는 거야. 네? 또 먹튀하면 안 돼. 싸줄 때
니들이 도시를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받아라. 땅만 팔고 떠나지 말고.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서 민간 기업이 가야 되는데 민간 기업이 죽어도 안 가는 게 사실은 이게 키포인트인데 홍준표 의원이 하면은 인천공항에 거의 관문공항에 그쪽에 다 몰려 있어서 수도권 밑으로는 공장을 안 내려간다. 물류비랑 일자리 인건비랑 뭐 인재들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관문공항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누가 맡고 있어요? 기재부와 산자부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민간 기업은 법인세 거의 제로로 하자. 기재부가 반대. 관료가 반대. 그럼 기재부가 반대하면은 누가 그걸 해결하죠? 대통령이 해야지. 기재부를 누가 잡아? 국회의원이 기재부 눈치 많이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재부가 갖고 있는 권력이 뭘까요? 예산인데 뭐? 항목 중에 국고보조금.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공약을 추진하려면은 국고보조금을 따와서 해야지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어요. 기재부에 못 보이면은 안 와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봐. 그럼 기재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때 2차 공공기관 이전 처음에 좀 밀어붙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끄러운 거 싫다. 참여정부 때 너무 시끄러웠다. 노조가 반대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조용히 살자. 그때 이제 기재부한테 법인세 거의 감면이 아니라 면제 수준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반대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와 관료가 가까웠어요. 윤석열 현 정부처럼 가깝진 않았지만 준하게 가까웠어. 지금은 일체고 그때는 준하게. 예.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 멤버가 전부 다 관료로 싹 박을었잖아요. 예. 관료로 다 믿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실패했어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가려면. 그냥 세제 지원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2004년에 9개 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를 입지 보조금 48억 을 지원한 후 2017년도는 3,475억 원 정도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했다. 근데 늘었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이거 갖고 기업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획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원에서 R&D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또 꼬이는 게 복잡게 하라. 이제 균형 발전은 복잡게. 자, 대구에 내려가는데 제대로 된 학교가 없네. 대구에. 네. 이런 말을 하면 좀 창피하지만 경북대학교 갈 바에는 수도권 4년제 아무 데나 가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경북대가 국립대 잘 나갔었잖아요. 석박사 인력이 없어요. 내가 경영학과 정치학과 교수 잘하는데 제발 우리 학교에서 한 명만 보내달래. R&D가 안 돼. 그러니까 기업이 와봤자 산학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면 산학연 하려면 지방대학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 정책으로는 그래서 내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균형 발전이 복잡한데 교육개혁을 해야 됩니다. 교육개혁. 개혁을 다 해야 되는데 교육개혁도 해야 돼요. 교육개혁도. 지방대학이 죽으면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에 다 밀집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일본만, OECD 저번에도 부동산 때도 얘기했지만 OECD 34개국 중에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2개밖에 없잖아요. 일본이랑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교토대, 오사카 다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지금? 부산대, 경북대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보다 못해요. 큰일 났어, 지금. 이래가지고는 균형 발전이 안 된다니까? 교육에서 산학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복잡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 이거 완전히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선을 공약인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공약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조 원에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당초 취지와 달리 배정 예산이 수도권에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균특회계가. 균형발전처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급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저도 이거 균특회계 그 나누는 거 10조를 봤는데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10조 예산도 정말 진짜 쓸데없는 데 쓰는 낭비가 너무 많아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이것도 개혁을 해야 돼. 예산도 개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몇 시죠? 9시인데 할 말은 많거든요.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요. 아까 말한 그 LH공사가 싹쓸이한 그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부분이 이제 LH공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도시개발은 지방에서 지방공기업이 주행이 돼서 이제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지방공기업이 시행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 이제 부동산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려면 부채비로 1000%까지 허용해줘야 돼. 지방공기업이 워낙 자본금이 적어서 신도시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LH공사 그러면 교수님 LH공사는 어떻게 그때 모든 그 혁신도시 그때 22조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땅값으로 계산하면 한 200조 쓴 거야. 200조. 10배 올랐었는데 200조까지는 아니고 한 100조 쓴 거야. 그럼 LH공사는 뭔 돈으로 그렇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했느냐? 얘네 돈 없었어요. LH공사도. 그런데 부채가 자본금의 부채를 1500%까지 정가를 바꿨었어요. 15배. 어마어마하게 공사채를 찍어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혁신도시 개발했어요. 그러놓고 지자체 공기업은 니네들은 자본금의 3배 이상 못 써. 딱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야 시행사 우리 LH공사 안 할 테니까 니네들이 해도 할 수 없어. 현에. 행안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부처예요.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인 행안부는. 예? 딱 그 지방 공무원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부지사 딱 앉아서 너 꼼짝 마 인사 권한 있어 우리가. 그 다음에 교부세 들어봤어요? 교부세 권한 행안부 갖고 있어. 꼼짝 마.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부처죠. 지방 공기업 니의 주제에 지방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해? 니네는 그냥 자본금에 짜트락이나 사업해. 먹고 떨어져. 이런 상태예요. 그게 300%로 막고 있는데 1000%까지 허용을 해줘야 돼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고요. LH공사가 1500까지 늘려서 사업을 확장하였어요. 2004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주도를 한번 사이즈가 제일 작은 자치구가 제주도잖아요. 자치도가. 예. 제주도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어떻게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치분권이란 말 들어봤고 균형발전이란 말 들어봤어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지만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봐요. 자치분권이 안 되면 균형발전도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주도 사례. 제주도의 혁신도시나 그 제주도의 모든 그 개발 사업은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추진됩니다. 나눠먹기식으로. A 공공기관, 주택공사, 토지공사, 제주개발공, 지방자치단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방자치대가 들어오고요. 근데 선진국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택지 개발하면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올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균형발전의 정의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를 얘기하는 거냐, 시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남시에 뭘 개발하면 도가 지방자치 주체가 돼야 되느냐, 성남시가 주체되느냐. 그거를 정해야 돼. 균형발전을 하려면. 근데 우리는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어. 뒤죽박죽이야.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성남시든 경기도 간에 둘 중에 누구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야. 개발을. 근데 제주도는 LH공사가 99.9%를 개발을 해요. 거의. 제주개발공사가 있어요. 제주개발공사는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GS25 가면 뭘 마셔요? 물. 삼다수를 팔아요.
삼다소 파는 데가 제주개발공사. 거기는 물장사를 하고 있어요. 물장사를. 예. 물장사에서 얼마나 영업을 받냐면 350억. 그러니까 350억. 350억인데 그게 어느 정도면 35%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마진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장사에서 배부르기 때문에 개발은 안 하고 LH 니들이 다 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 모든 제주도 개발은 싹쓸이 하고 있어. LH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삼다수는 물장사잖아. 니들은 개발공사고. 개발을 왜 삼다수를 팔어? 어떻게 돼요? 삼다수는 물적 분할을 해야 돼. 물적 분할을 하게 돼서 분리를 시키고 제주개발공사는 LH공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면은 지방의 재정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권한이에요. 균형 발전을 하려면 사업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야 돼, 우선적으로. 주도권을 가야 사업 권한. 이게 막강해요. 재정 권한보다 더 막강해.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그걸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LH공사가 제주도를 갖고 놀고 있는 거죠. 토지를.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업 권한이 혁신도시 하나뿐이냐? 제주혁신도시 서귀포 중문단지 근처에 있잖아요. 아니다. 중문 골프장 혹시 가보셨어요? 윈드 해저드로 어찌네 골프장인데 그게 한국관광공사 소유예요. 이거 원래 제주관광공사 소유여야 되는 거예요. 사업 권한이 이양이 되면. 여기서 이익이 나는 거는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 문체부로 가야 돼. 문화관광 체부로. 제주공항이 여러분들 바글바글 하죠? 아유, 제주도 돈 되게 많이 벌겠다. 한국공항공사 소유. 이거는 어디예요? 국토부 소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참여정부 때 제주공항을 니네들 가져가라 그랬어. 그때 가져갔어야 돼. 그때 제주도지사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우리 돈 없다고 우리 안 가져 그랬어. 그렇죠. 사는 게 아니라 추진을. 제주공항이 추진해서 지분을 가졌어야 된다고요. 대주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됐느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랑 공사채는 지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지방채랑 지방공사채는 통제를 해, 행안부가. 겁이 나가지고 행안부가 통제하니까 제주공항을 못 받은 거야. 규모가 너무 크니까 지방채를 수조 원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보 같은 거지. 매년 흑자거든. 언제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흑자거든. 그럼 캐시플로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임대 사업하는데 임대 초기 건물 비용 들었죠. 그럼 적자예요? 임대료 뽑으면 되잖아, 매년. 제주공항은 수익이 뭡니까? 임대료. 터미널 터미널 그 사용료.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익이 제일 많이 난 데가 김포랑 제주예요. 이 알짜배기 사업권을 중앙에다 뺏겨버렸어. 바보같이. JDC, 여러분들 거기 제주공항 면세점 바글바글 하죠? 제주도 돈 많이 벌겠다. JDC 거예요. JDC는 어디 거예요? 국제개발자유도시 쪽에. 한국말로. 국토부 소유예요. 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제주도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난 제주도 가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보들아, 니네들은 식민지화 됐어, 일본처럼. 누구한테? 육지에. 그렇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식민지예요? 그래서 왜 식민지인지 하나씩 얘기해 줄게. 서울은요, 서울이 왜 잘 사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서울이 다 해요. SH공사가 거의 서울의 97%를 다 공급합니다. 임대주택을. LH공사가 못 들어와요. SH공사가 연간 단기 순이익이 4천억에서 5천억이에요. 다 서울시가 배당으로 가져가 버려요. 경기도는 LH에 한 50% 정도 의지하고 있어요.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는 다 갖다 바쳐 중앙에다. 그래서 이번에 제2공항 이슈 많이 됐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중앙에 뺏기지 마라. 7조 겁내하지 마. 임대료랑 면세점으로 다 뽑을 수 있어. 매년 하면. 근데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김한규 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있어요. 마사회. 제주도에서 말 많죠? 그 경마장. 수입 다 마사회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갈 수, 내가 지금 파악하는 것만 지금 그때 자료가 한 20몇 개가 돼요. 중앙 소유 사육과 학원에. 그것만 제주도로 가면은 제주도 부자 돼요. 균형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번에 이제 부동산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내가 기억나죠? 1조를 가져와야 돼요.
제주도시기금공사 설립해서. 삼다수를 분할을 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아니라 다 제주도시공사로 설립을 해야 돼. 그럼 삼다수를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박이 돼요. 어떻게 대박이 되냐면 삼다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가치가 수조 원이야. 삼다수의 가치가. 그래서 한전이 100% 정부 지분일까요? 아닐까요? 주식 거래되고 있죠, 한전이. 49%는 민간에다 매각을 했어. 그런데 민영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안 돼. 좀만 매각하면은 민영화다고 프레임 씌우잖아. 그건 정치적 프레임이지 바보 같은 짓이야. 누가 한전을 민간회사라고 그래?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51%만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공공기관이에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영화 프레임 쓰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봐.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민주당은. 무슨 말 하냐면은 삼다수를 49%만 매각하면 현찰 1조가 들어와. 제주도에. 제주도 연예산이 5조밖에 안 돼. 20%가 현찰이 들어와. 그럼 이 1조가 엄청난 자금인 게 뭐냐면 제주은행이라고 있죠. 제주은행 소유가 어디 건지 아세요? 제주은행. 제주은행 소유가 어디 거냐면은 신한은행이야. 신한은행 자회사야. 근데 이 제주은행이 뭐예요? 계륵 같은 존재야. 신한은행이. 계륵이 뭐예요? 버리기 뭐 갖고 쓰기도 뭐 갖고. 알아봤더니 5천억에 네 가져가래. 그럼 1조를 갖고 제주도가 신한은행을 매입할 수 있어. 그러면 제주은행은 무슨 은행이 돼? 민간은행이 돼? 공공은행이 돼? 공공은행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면 산업은행처럼 바뀌네? 저리로 도민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 서민들한테. 공공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주 사는 사람들이 제주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공은행이 되고 저기다가 절로 가면은 저리로 대출 받으면 모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제주은행이니까 제주은행 캐파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박리담에. 금융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삼다수를 분할한다니까 민영화라고 민주당에서 반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저를 공격했어. 제가 문대림 이사장 도지사 선거 때 정책 총괄을 했어. 제주도에서. 삼다수를 분할 상장시켜서 제주도를 균형 발전의 최전선에 앞장서야 된다. 그걸 주장했더니 같은 민주당 경선 오영훈 현 조지사가 공격을 했어. 나한테 정성훈이 민영화한다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삼다수가 2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20조야. 현찰이 2조야. 이익이. 그 2조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한 게 뭐야? 얘기해봐. 거꾸로. 다 니네들 위해서 정치자금 쓰고 니네들 위해서 썼지 도민들을 위해서 삼다수 이익금 갖고 쓴 거 뭐야? 그리고 전기, 가스, 교통, 항만, 공항은 민영화하면 안 돼. 이거는 공공시설인데. 근데 물장사가 무슨 공공이야? 에비앙이랑 다 팔고 있는데 지금. 물이랑 공공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다수랑. 그리고 삼다수가 도민들한테 해준 게 뭐야? 2조 다 어디다 썼어? 도민들한테 기본소득이라도 줬어?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근데 이거 분할 매각해가지고 제주 공공은행 설립해가지고 서민들한테 저리로 대출해주고 사회적 기업에다가 육성자금 내준다는데 어떤 게 더 서민들을 위하는 거야? 근데 삼다수를 100%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40% 분할 매각해서 공기업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제주도시공사는 개발 역할을 하는 거고 제주는 왜 금융을 해야 되냐면은 청정하잖아요. 환경. 깨끗한 산업이 가야 돼요. 깨끗한 산업은 뭐냐면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금융이에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금융. 금융인데 뭐 공예가 더러워지나? 아니거든. 부가가치가 엄청 높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균형 발전의 지금 모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 테크노폴리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이랑 한라대학이 있는데 과기대가 없어. 도마다 과기대가 있는데 근데 과기대 만든다니까 제주도의 교수들이 다 반발이야. 지금 학생 유치 안 되는데 거기다 과기대까지 만들면 어떡하냐고. 근데 제주과기대는 석박사야. 대학원 전형이고 육지에서 내려오고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오는 거지 대학을 뽑는 게 아니거든. 제주과학기술대, 과학기술대에서 제주도가 관광, 그 다음에 해양, 항공이 유명하잖아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혁신도시, 아까 말한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한 14개 정도 이전을 해서 제주 테크노폴리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되죠.
그 다음에 제2공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신공항을 기부대 양여 방식은 뭐냐면 돈이 7조 들어가잖아요. 민자에서 일단 싸. 그럼 걔한테 7조 줘야 되잖아. 딴 데다가 줘. 딴 토지를. 그래서 기부 받고 양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주 테크노폴리스 니들이 개발해봐. 7조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는. 그 다음에 제주공항에서는 면세점을 제주도 면세점으로 만들어야지. JDC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 보면은 자치분권도 들어가 있고 사업권한 이양, 그 다음에 균형 발전도 다 녹여들어.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제주도가 1990년대 산업화가 된 이후로 20년 동안 정체돼 있어요. 제주도가. 도지사를 잘못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그런 거죠. 근데 제주도만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지 이런 모델이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윗대가리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윗대가리. 윗대가리는 누구예요? 대통령. 왜냐하면 이런 거를 추진하려면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누가 교통정리를 해야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 권한이 다 나눠져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몰라. 제주도 가니까 몰라. 아무것도 이런 거를. 아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계속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제주도가 아까 테크노폴리스 그 말한 그 모델을 이제 이렇게 산학형 클러스터 강화하는 모델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혁신 도시를 구축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땅 장사 먹고 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 도시를 완성할 때까지는 끝까지 책임져 줘서 시행사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 더 이상 민간 건설사보다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 지방재정이라는 거는, 그럼 교수님 왜 이렇게 지방에 돈이 없냐?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율이 23.3%, 이건 이제 옛날 건데 지금 25% 올랐는데 25%밖에 안 돼요. 근데 연방형 평균은 24.99, 단일형은 11.24인데, 저 연방형이라는 경우는 선진국이랑 중진국을 다 합친 그런 용어예요. 연방형 국가의 대표적인 게 미국이랑 독일이랑 스위스인데 다 40, 50%. 단일형 국가는 일본과 프랑스와 스웨덴, 영국인데 영국 빼고는 전부 다 높다라는 거예요. 지방세 비가 너무 낮다라는 거 우리나라 현재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드립니다. 그 지방세 대비 이전 재원이라는 거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싸주는 걸 이전 재원이라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저거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기재부와 행안부가 권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점점. 달리 얘기하면은 중앙 집권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있을까? 일본 중앙 집권적인데 일본은 지방세가 40%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있잖아요. 지자체로 반 싸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국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요. 그게 지방으로 가야 돼. 바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방재정 교육 뭐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너무 길어 헷갈린데 그게 국세가 늘어나면 20%거든 자동빵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돼요? 학생 수는 줄잖아. 초중고등 줄죠. 근데 교부금은 늘어. 대학은 어떻게 돼? 대학은 다 지금 고사 위기죠. 근데 예산이 20조가 안 돼. 근데 아까 그 긴 교부금은, 지방재정 교부금은 얼마예요? 지금 80조인가 90조인가? 헷갈리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육감들이 지금 다 반대를 하는데 제가 일선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랑 교직원들 말하면 비리가 어마어마해요. 샤시 그 창문 있잖아요. 그거 민간 건설사랑 그게 뭐지? 커넥션이 돼가지고 계속 거래하는. 그래가지고
해고된 교직원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뭐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그 더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필요하겠죠. 근데 우선순위, 시퀀시라고 있잖아요. 우선순위. 지금 뭐가 더 급해? 대학은 지금 죽게 생겼고 초중고는 아니잖아. 그럼 죽게 생긴 것부터 살려야지 균형 발전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예산을 일로 좀 보내줘야 되는 거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거 좋아. 초중고. 예? 좋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재정 얘기인데 그런 재정이 돼야지 균형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려? 돈이 없는데. 그게 교육부 예산인데 그게 20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n분의 1로 주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BK 사업이다, CK 사업이다 해서 비용 처리로 다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남지가 않아, 돈이. 그거 받잖아요. 그럼 개고생하고 비용을 다 처리해. 식당비랑 외식 회의비로. 차라리 n분의 1로 줘, 차라리. 네, 그게 나아. 그러니까 교육부는 왜 안 줘? 권력이거든. 내 교육부가 과장한테 그랬어. 아니, 이거 그냥 n분의 1로 싸주세요. 왜 자꾸 BK 사업 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 4층에 50명 안 보입니까? BK 사업 안 하면 이 사람들 갈 데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일 시키려고 지금 지방대학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랬지, 거꾸로. 그래서 교육부는 해체해야 돼, 사실은.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폐지했어야 된다고. 예, 폐지해야 돼, 사실은.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주장했었어요. 폐지 주장을 했었어요. 공약에 있었어요, 폐지 주장.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간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랑 자주도가 있는데 이게 되게 낮아요. 낮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전 수입, 아까 교부세랑 보조금이 넘기는 게 71%야 우리나라 지자체로. 자체 수입이 28, 이건 지방세. 지방세가 이거고, 그 다음에 교부세랑 보조금이 이전 수입이야. 보조금은요, 이게 최악인데 균형 발전에 최악이야. 여러분들 제주도에 혹시 거기 가봤어요? 그리스 미술관, 그리스 박물관. 간지도 모르죠? 저는 갔어. 국가 보조금 사업의 대표적인 거야. 수백억을 거기다 박아놨어. 만약에 내가 도지사야. 그러면 내 지방세 수입으로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정부에서 꼬셔, 기재부에서. 그거 하면 절반 줄게, 돈. 그러면 해, 안 해? 하거든. 꽁돈 같거든, 꽁돈. 일단 어차피 절반 망해도 우린 본전이야. 50%밖에 안 들어갔다. 이게 바로 매칭 시스템이죠. 매칭 시스템. 그게 좀 먹는 거야. 균형 발전은. 좀 먹는 거야. 국고보조금 이 예산을 이양을 해줘야 돼. 지자체로. 기재부를 개혁을 해야 돼. 근데 기재부를 누가 개혁을 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목숨 걸고 해야 돼. 세종대왕처럼. 아니면 안 되는. 균형 발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균형 발전 불가능한 게 목숨 걸고 나와야 돼. 대통령은. 기재부를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극단적으로. 지방교부세도 31.4%지만 이 교부세도 이미 다 용도가 정해져서 도지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부세가 그렇게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도 인건비였는데 행정비용 돼야 되죠. 기본 행정비용. 그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기 나오죠. 행정운영경비가 18.1%고 보조사업이 53%. 결국 자체 사업은 2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조다. 도예산이. 그러면 2조 7천억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10조 줬는데 왜 이렇게 발전을 못해? 그거 내 돈 아니야. 중앙이 다 핸들링하는 돈이지. 그리고 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무가 같이 내려가야 돼. 균형 발전하려면 사람이 와야 돼요? 돈만 와야 돼요?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돈만 내려보냐? 돈만 내려보내. 그것도 그리스 박물관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 그럼 어떻게 돼?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사무가 같이 와야 됩니다. 사무. 근데 그걸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걸리니까 패스하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현행에 있는 게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전부 하려는데 기재부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1, 2부 2항으로 바꿨어. 전부 하면은 기재부에서 저 죽이려고 그래서 1, 2부 2항으로 바꿨어. 이거를 통째로 넘겨라, 개편을.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돈이 소득세랑 법인세랑 부가세에 일정 비율로 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로 넘겨서 공동세 형식, 독일 방식이에요. 분권세로 만들어서 그거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은 서울은 돈이 왕창 가고 저기 시골은 완전히 말라 죽지 않습니까? 이거 양극화가 더 지역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지방으로 줬을 때 서울이 잘 사니까 돈이 더 많이 잖아요. 그런데 걱정 붙들어 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되더라고요. 수평적.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강남에서 세수가 많이 거치잖아요, 서울에. 3분의 1을 강북에다 떼줘요. 강북에 돈을 넘긴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런 것처럼 상생기금이라고 있어요. 상생기금이나 수평적 재정조정대로 해서 서울의 일부분을 지방에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주체가 중요하잖아요.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국세 지방세 비율이 6대4로 바뀌어. 5대5로 바뀌어, 5대5로. 깔끔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이래요. 교수님, 거기 제주도는 특별법이 어떻게 된다면은 무조건 교부세를 3%로 떼가게 돼 있어. 국세. 근데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만 명이. 세종시 인구 몇 명이에요? 70만 명. 세종시는 교부세가 0.5%인데 제주도는 33%야. 누가 불리해? 세종시가 불리하지. 인구는 똑같으면 똑같이 교부세를 떼줘야지. 저기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 여기는 세종시는 특별자치도가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제주도가 교부세를 계속 받고 싶어 해요. 중앙에 의존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3%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 내 제주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7번 균형발전 추진체계 발전 방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적 균형발전에서 합의된 방향, 목표, 대상 지역이 아까 제가 제주도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걸 누가 할 거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주택도시기금 2항 하려면은 국토부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쵸? 주택도시 저번에 부동산 때 내가 강의했지만은 청하저축이 제주도 하려면 중앙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 사업권을 2항 하려면은 도지사가 똘똘해야 돼. 교통정리 많이 필요하죠? 그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 몰라라 했어.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균형발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를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패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게 실패한 요인이고요. 사업권을 안 준 것도 페인이고 도시를 완성해야지 사업권을 줬는데 지자체가 땅 장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가 사업권을 받기도 힘들었어. 재력이 안 돼, 재정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방재정 설명한 게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별개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에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예. 그런 내용, 부처별 분산된 지역 경영 업무를 하고 있다. 아까 이제 그런 내용.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재정립해서 청와대에 지역발전 수석 신설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균형발전 총대명을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청와대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실패한 게 뭐예요? 청와대에서 균형발전 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 조직도에서 저기 아웃사이더 처박아 놨어. 조직도. 그 다음에 1년 뒤에 삭제해버렸어. 균형발전 비서관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 비서관이 있었는데 민영배 국회의원이 이거 했었는데 정치한다고 나와버렸어. 그 다음부터 누구지? 누구냐 여기. 또 조지사 선거 나갔다가 충청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분이 또 자치분권 비서관을 했었어요. 근데 했다가 정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나서요. 네, 나서요. 네, 그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치인,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인을 왜냐하면 본인은 콩밭에 있어, 마음이. 마음이 예. 지역구에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청와대에서 나는 해임당한다. 해임이나 사직서를 몸에 지니고 가는 사람만 들어가. 내일 사직서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갔던 청와대 멤버들은 여기서 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하거나 차관이나 장관 하려는 사람이 대다 주셨어. 내가 거의 70%를 다 알았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저희 70% 인맥을 다 알았는데 너무 실망했어.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개혁한다고 그랬다가 들어가고 나서는 다 자기 앞가름하기 바빴어.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했지만 내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예. 여기 이제 뭐 행정위원회도 나오고 쫙 행정위원회가 필요해요. 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는 자문기관에 불과해.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한 게 그 자문기관에 모든 권력을 다 줬어. 성경용 균형발전위원장한테. 그래서 자문기관인데 거의 정부 부처처럼 행동을 했었던 거죠. 행정위원회 상근, 상서지역, 상서기관으로 필요하다. 예.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균형발전 이게 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관계도 돼야 된다.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 뭐 중앙정부에 뭐 지금은 이제 사실은 행정기관이 있는데 지자체를 위한 행정기관이 없잖아요. 특별행정기관은 아까 말한 행정위원회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광역권 이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저 들어갔었는데 나는 중앙특별행정기관에 통화해보니 그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다시 내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지방이 잘 되려면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사실 중앙공기업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동산 때도 얘기했지만 호주 사우스웨스트주에 출장을 갔는데 시드니주 랜드콤이라는 지방공기업만 있지 중앙공기업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뭐 연방에 무슨 LH 공사가 있나?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알아서 하지. 사실은 그런 어떤 스트럭처, 국가 구조 개혁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산과 재정이 다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고. 한번 집에 가서 이 PPT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자체 단위의 산재된 거버넌스의 목적과 역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군구, 광역, 도, 이걸 하이러키를 잘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네. 네,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네. 진실을 말해줄까요? 네. 기재부에서 사실은 이제 LH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부는 힘이 없고 기재부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료는요, 다 친해요, 서로. 동지의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기재부가 LH를 못 없애요. 개혁을 못 한다고요. 그럼 기재부가 뭐를 하느냐?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면 LH 없애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토부 장관이 못해요. 왜냐? 지금은 국토부보다 LH가 더 막강해요, 권력이. 국토부도 LH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너무 커요, 규모가. 공룡기업이라잖아요. 자산이 200조예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적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라 철두철미하게 법적으로 무리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1차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흉내만 낸 거고 국회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이 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 저는 뭐 한 20년 동안 같이 국회에서도 많이 정책 포럼 많이 해봤는데 믿지 말아요. 국회의원들을 믿지 말아요.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이에요. LH공사랑 자기
운명 공동체예요. 지역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국토부에 있는 모든 그 지역 공약이 물론 주거 말고도 많죠. 주거 말고도 많은데 도시에 관련된 거는 LH가 다 사업을 해요. 도로는 아니에요. 도로는 아닌데 도로는 도로공사가 하죠. 근데 LH공사가 상당 부분을 공약을 많이 있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비력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랑 도시계획학자들의 99%는 전부 다 LH공사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넘어간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교수 중에서는. 저 장담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태까지 LH공사에서 용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교수들 수십억짜리 수억 원짜리 용역을 다 받아봐. 그게 로비 자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냥. 용역 안 받으시고 못 받아요. LH에서 못 받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결됐습니까? 대답?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LH공사는 대장동보다 더 해먹었어요. 대장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해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LH가 갖고 있는 토지가 100배짜리도 있어요. 팔면 100배 이익 남기는 거. 한 평에 100배 이익 남기는 거. 1억에 사면 100억 되는 거. 다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미실현 이익이라 실현 이익이 아니라 현찰은 돈이 없지만 일단 마음은 뿌듯하잖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언론에서 다뤄져서 크게 다뤘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사나 LH공사는 비일비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죠. 이미. 거기 부영건설이라든가 부영건설 전라도 기업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이 문재인 정부 때 컸는데 나중에 한번 그 민간건설사의 그 회사가 커지는 거를 보십시오. 언론을 다 매입하고. 뭐 엄청납니다. 태영건설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10조가 넘어가가지고 방송사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에서 다뤄졌던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 걸린 거지 한번. 그리고 시행사도 다 그렇게 이익 납니다. 시행사도 예전에 대치동에 시행하시는 분들은 3천억씩 이익 났거든요. 기본이 상가 하나 파는데. 뭐 이거 5천억 안 먹. 양반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 5천억은 어쨌든 성남시가 또 가져갔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지사의 의지가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재정. 다 재정. 얘네들은 돈을 만들지 몰라. 아까 나 돈을 만드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저렇게 만들면 되는데 돈을 그냥 보조금이랑 교부세밖에 몰라. 지방세랑 세계밖에. 그거 외에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토착자본이라고 들어봤어요? 토착자본. 토착자본을 활용하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제주도의 토착자본이 얼마나 밸류가 올라갔습니까? 부가가치가? 그거를 활용할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 위에서 그냥 저기 옛날에 우리 명나라, 청나라 때 조선시대 주는 것처럼 바다 먹기에 능성해가지고 뭘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지는 막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데 제주도는 아무것도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감히. 복잡계로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균형 발전을 하려면 한두 가지를 바꿔서는 안 되고 완전히 시스템이나 스트럭처, 시스템보다는 스트럭처를 개조를 국가 구조 개혁을 해야지 균형 발전이 되는 거지. 메가시티나 광역권 말로 추상적인 아니 뭐 800만 영남권, 호남권 그럼 누가 말을 못해.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how to가 없잖아. how to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수들은 맨날 멋지게 여기 영남권 800만 명 메가시티야.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나 거기가? 돈이 막 들어오나? 그래서 그런 얘기죠. 복잡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균형 발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모를 정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비례하는 거예요. 인구는 주는데 재정은 늘어나요. 근데 언제까지? 블랙홀처럼 우주처럼 빨대처럼 빨아가요. 그러면 인구가 이제 27만 명, 25만 명 되는데 그때 국세가 더 많이 걷어들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복지가 잘 된 초중 고등학교를 우리가 경험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교수님 가장 복지가 풍부한 초중 고등학교에 가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대학은 다 죽게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지방 대학이 소멸되면 지방은 죽어버려요. 산학연이 안 돼버리거든. 상권이 다 죽어. 주변에 지역 경제가 다 말라 비틀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기반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하면 지방교육재정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70조가 100조가 됐을 때 70조가 80조도 되잖아요. 70조가 80조가 늘어나잖아요. 그 20조만 가져가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가 죽습니까? 복지 늘릴 수 있잖아요. 상생하자라는 거죠. 상생. 지금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방교부금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들이 안 바꾸는 게 선거 때문에 재선하려고. 그렇죠? 그거 하려고 교육감들은 자기 예산 지키려고. 초중고 담당하는 그렇죠. 자기들 예산을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 중요한 대통령을 잘 뽑았는데 아까 우리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균형발전을 이런 걸 압니까? 윤석열은 아무것도 몰라요. 김병준 교수는 그래도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김병진 교수도 이거 몰라요. 대학교 때 이런 강의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거 예. 되게 많이 듣는 김병진 교수가 재정을 압니까? 조세를 압니까? 대부분 항상 재정 자립도 재정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사업 권한을 가져와서 이렇게 구조가는 스트럭처 구조를 아냐고 지역 구조. 그렇게 강의를 하는 교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행정학과 교수들은 그냥 재정행정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조직 이거 가리키고 조직행정 가리키고 그런 그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럭처를 국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추상적이잖아요. 국가 구조 개혁하려면 관료 개혁. 아까 얘기한 거에 30%가 관료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공 개혁 얘기했죠. 공공 개혁 얘기했죠. 그다음에 재정 개혁해야 되는. 그다음에 무슨 개혁? 사업 권한 개혁해야 돼.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가야 되니까 산업 개혁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개혁을 했었죠. 관료개혁과 공공개혁 두 가지를 했었죠. 미안의 완성이었죠. 그거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